네, 시면상한가 특이점 오늘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 어느새 또 마무리가 됐네요. 자, 한 주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먼저 증시 한번 숫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654포인트. 소폭 올라갔습니다. 1포인트까지는 못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래도 하락으로 출발해서 강보합으로 다 끌어올려서 올려서 마감됐다라는 것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0.8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또 770포인트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된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현재 코스피가 2,653입니다. 2,700 바라볼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 전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 금요일 멤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번 한 주 다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들 좀 바라보셨는지,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한 줄 평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네, 제 한 줄 평은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도 같이 공존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증시에 대한 상승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느덧 이제 코스닥에 대한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기 평선 라인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대 224일선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시장에 있는 매물대들이 거의 다 악성 매물이 정리가 되는 그런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동안 제대로 된 상승 우리가 이제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승장에 올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보다는 이 추세를 믿고 좀 더 상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믿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초입 구간 지금도 꽤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초입 구간이라는 거는 이거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노래를 또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입니다. 노래였나요? 네, 예. 그 원래 이제 그 싸이의 그 노래 있죠? 새 노래. 그죠? 만약에 그 노래를 불러주셨다는 거는 네, 결과는 새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너무 이제 그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철강 관세 같은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오늘 또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현대제철도 이틀 동안 올라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포스코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뭐 스틸리언스가 갑자기 20%까지 급등을 하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특히 그동안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지주사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뭐 보통 보면은 한화 같은 경우, 그리고 두산 뭐 같은 경우에도 두산도 오늘도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정 부분 원익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원익홀딩스나 원익 종목이 상한가를 오늘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뭐를 잡으셔야 되냐면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도주 위주의 공략을 하셔야 되고, 우리 김 매니저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1년 이상 갈 수 있는 아주 강한 장이 왔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딱 잡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중심을 잡고 주도주 위주의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투자 포인트는 좀 중심을 잡아보자. 중심을 잡아야 또 여기 가서 저거 따라가면은 엇박이 나거든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맞습니다. 그런 우를 좀 범하지는 말자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 그 업종 내 종목에서도 순환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1번, 2번, 3번 업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1번 업종, 뭐 며칠 있다간 2번 업종, 며칠 있다가는 3번 업종, 그리고 또 한 일주일이나 뭐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또 1번 업종이 또 돌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급등 이후 눌림목이라든가 급등 이후 조정 시에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뭐 수익률 내기에는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전히 테마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2월 19일 기준입니다. 2월 19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55조 1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55조 1천억. 그럼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증권계좌로 넣어놓지 않습니까? 옮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증권계좌에 넣어둔 돈을 고객 예탁금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50조 초반, 뭐 40조 후반에 계속 작년에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50조 중반까지 조금씩 올라온다라는 것도 신용잔고도 조금씩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장이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네. 이제 서학개미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 민석 매니저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조금 더 시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한번 무게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한 줄 평들을 다 정리해 보면은 지금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빠른 순환매이고요. 상승의 초입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방을 얼만큼 좀 예상을 하고 움직이느냐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아까 네.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네. 자 다음 주 어떻게 보세요? 2,700 좀 노려볼만 합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안 떠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224일선 장기평선 라인에 딱 걸쳐서 막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장기평선 매물대에 쌓여 있는 좀 평단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여기 라인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장기적인 투자를 하셨을 때 대부분에 대한 시장 참여자분들이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는 상방이 좀 크게 열리기 시작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탈출되는 종목들도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이제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80포인트를 좀 힘있게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기대하는 유동성 장세가 좀 크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목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90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포인트까지 오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만 돌파하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시작이 되면서 상방에 대한 초입 구간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주목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코스닥이 780도 뚫어내고 800까지도 올라가려면은 네. 그 코스닥의 중심 섹터 뭐 하나가 크게 올라가줘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안에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이천주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하면 제약바이오 있고요. 최근에 또 급부상하는 게 로봇인데 혹시 어느 쪽을 좀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튄 종목들은 이제 세론이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돌아가면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반응이 안 나온 거를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가 아직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믿고 보는 바이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작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러 가지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도 바이오는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 800포인트까지 가는 열쇠는 바이오에 대한 강한 시세가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거부터 한 10년 동안 시장에 대한 코스닥 장세가 이어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대장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바이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 바이오는 끝인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바이오는 이제 곧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생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다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오늘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직 시장에서 부각은 안 받았지만 다음 주 되면 또 모릅니다. 김민석 매니저 일단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면서 한 줄 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잡아 가봐야겠죠. 특이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현대차와 GM. 이르면 다음 달 글로벌 생산 시설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1차 포괄적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가 만드는 차를 이제 미국 GM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것인데 뭐 트럼프 관세다 뭐다 하면서 우려감이 생겼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듯 현대차의 묘수로 다시 한번 트럼프 관세 폭탄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유독 좀 많이 움직였는데 리스크 해소되면서 이제 투자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순환매가 있다고는 했는데 자동차로 그 순번 아직 안 왔거든요. 박준현 매니저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를 보고 뭐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현대차 그래도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느꼈고,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순환매의 이 바톤이 자동차로 오는 듯 하다가 오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참에 좀 올 것인지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현대차와 GM 동맹, 이게 뭔지도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뭐 일단은 아까 이제 현대 자동차 쪽으로 좀 오다가 아직은 안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오늘 뭐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와 GM, 제네럴 모터스죠.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CKD 방식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CKD, GKD, 뭐 DKD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뒤에 KD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KD가 네, 넉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한 대를 이렇게 놓고 딱 봤을 때 조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타이어 따로, 핸들 따로, 시트 따로, 유리 따로 이렇게 다 분해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에다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다 보내면은 자동차 완성차에다가 부과되는 관세를 일단 피할 수 있고, 부품만 보내니까. 네, 부품만 보내니까 피할 수 있고, 또 관세가 붙는다 하더라도 좀 적게 붙고요. 그다음에 분해해서 보내니까 그만큼 부피도 적어질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CKD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조립을 안 하고 그냥 다 분해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보내. 그럼 미국에 있는 생산 라인 공장에서 그 GM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GM 공장에서 라인을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품만 보내면 뭐예요? 거기서 조립할 수 있는 라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공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현대차와 GM이 협력을 맺어가지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각 차의 조립 라인을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부품만 보내가지고,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세를 좀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부품을 먼저 보내야 되니까 핸들을 먼저 보내고 바퀴를 보내고 먼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일부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뭔가 가시화가 되고 완전히 딱딱 뭐 땅땅 이렇게 친 건 아니지만은,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주식은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는요,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이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오늘도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테마들이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가벼운 테마들이 좀 뜨다 보니까 아직 좀 무겁습니다. 자동차 쪽은 좀 무겁다 보니까 아직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는데, 아마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다가 조금 가라앉을 때쯤 되면, 아까 제가 업종 내 순환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쪽도 일단 한번 움직여, 완성차까지 다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먼저 부품주가 한번 움직이고 완성차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관세다 뭐다 해서 좀 간만 보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그렇지만 막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현대차와 GM의 동맹 체결, CKD 방식.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부품사들이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GM 공장에. 거기도 이제 현대차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성차에 나오는 부과되는 세금보다는 부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현재로서는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자, 베스트 시나리오 조선일 매니저님, 그래서 트럼프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신 것처럼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이 이슈에서 관세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25% 굉장히 큰데, 이 이슈를 타개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51개 주에 GM 공장이 11개가 있는데, 그 11개 공장을 미국 내에서 우리 기아와 현대차가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글로벌 3위가 현대차고 글로벌 7위가 GM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25% 관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BYD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이미 60% 마켓쉐어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마켓쉐어가 한 20%, 25% 정도 되는데 한 2030년까지 33%까지 BYD의 마켓쉐어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GM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 25% 피하기 위해서 지금 GM 공장을 쓰려고 하고 있지만 GM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15년도부터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아 전 지역을 아프리카 지역도 지금 공장을 철수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갖고 뭐 체코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GM 같은 경우에도 그 공장을 이용을 해서 발판을 삼아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 9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죠. 두사가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를 해서 이번에 발표가 된 건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분명히 25% 관세 부과하는 거를 타개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GM과 현대차, 기아가 협력을 해서 사실 BYD 여러분 주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국 주식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BYD 주식은 매일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저도 작년에 이제 얼마 전에 전기차가 폭발을 해서 저거 실력도 없는 것들이 무슨 전기차만 낸다고 그래갖고 제가 호빵률을 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주가는 장난이 아닙니다. 매일 신고가인데요. 앞으로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은 정말 전 세계 마켓쉐어를 30% 이상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2위의 현대차도 그리고 7위의 GM은 점점 시장의 파이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25%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현대차의 전략이 맞아 떨어져서 그쵸. 관세도 피하면서 아까 우리 박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11개 공장에서 조립을 하다 보면 더 시너지를 얻게 될 테고 그 GM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한 3개 전 세계적으로 4개 정도 있는데 그 공장을 이용해서 조립을 한다면 서로 시너지를 얻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제조 효율성과 함께 공급망까지 같이 두 회사가 책임을 지면서 나눠 가질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보통 이제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두 개 회사가 같이 공급망까지 체결해서 움직인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자동차의 물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현대차가 또는 기아가 미국의 관세를 넘어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결합했다 또는 서로 같이 간다, 손잡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좀 줄어든 현대차 그룹입니다. 저도 오늘 이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진짜 현대차 일 잘한다 라는 생각이 바로 좀 들었습니다. 여러 리스크가 있어서 좀 자동차 주들의 주가에 좀 달려가는데 발목이 계속 잡혀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김민석 매니저님, 네. 현대차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네. 자, 주가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대표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라서 좀 가벼운 종목들로 포커스가 많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성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춘현 매니저님께서 CKD 관련돼서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세 관련된 모멘텀은 좀 더 해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래 현대차랑 기아 이제 관세 피하는 건 알겠는데 관세만 피하면은 그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관세가 지금 반영이 안 되더라도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약간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공장을 공유하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현대차가 GM에 대한 생산 라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제조사를 사용을 하면서 관세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공장, 캐나다나 이집트를 또 응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없었던 생산 라인을 사용을 하면서 생산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여파도 피하는데 추가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만드는 그런 동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GM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대차에 대한 생산 라인을 사용을 하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관세만 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기회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반영이 나오진 않았고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바닥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CKD는 부품을 먼저 보내는 거기 때문에 부품주들에 대한 수주가 먼저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실적에 찍히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완성차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그때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현대차나 기아차도 충분히 상방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대차를 봤을 때 20만 6천 원이란 말이죠. 이게 네. 지금 박스권에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라인은 아닙니다. 여기가 확실히 지금. 네. 그렇다면은 매수하기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현대차만큼 저평가받은 기업은 그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격대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배 이상 성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20만 원대 라인을 깨는 거는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는 거 아닌 이상 크게 깨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게 좀 더딘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하반기 이상까지도 좀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셔야지만 좀 기대 수익률을 원하는 만큼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나 GM에 대한 좀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많이 변동성을 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으로는 거기 있는 하부 벤더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 차트상으로는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일단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좀 적습니다. 차라리 그쪽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싶다 생각이 든다면은 김민석 매니저가 이야기한 부품주 이쪽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준현 매니저님도 이거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완성차가 더 매력적인가요? 부품주가 매력적인가요? 오늘 시장만 봐도 사실 부품이 가벼우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성향이 비슷합니다.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이랑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네. 저도 원래는 코스닥 쪽을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급등주 전문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현대차나 뭐 이런 종목들은요 거의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쵸, 예. 시장 상위 종목은 뭐. 워낙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한번 네. 엉덩이 들라 그러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성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조금 가벼운 부품주가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는 뭐 수급도 잘 모르고 추세도 잘 모르고 시간은 좀 많아 여유 있는 돈이 좀 많아 그럴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종목 쪽으로 완성차 기업 쪽으로 좀 가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본을 봤는데 조선일 매니저는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부품주를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예. 대장주 될 만한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 방송에 좀 차트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가 지금 많은 분들이 몰라서 계시는데 사실 이게 원래는 이게 이 방송에 갖고나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 매니저님하고 아침 방송을 또 하는 게 있어요 전화로.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에 맞게 아까 했던 내용들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차 쪽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오늘은 뭐 기아를 갖고 나왔는데 근데 뭐 이게 뭐 어떤 차트인지는 알려주셔야죠. 우주일렉트로 차트인데요. 우주일렉 같은 회사는 지금 전장 부분 특히 네.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커넥터 보통 이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네스라고 그러는데 전자전기를 연결하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회사들 보면 실적이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5년 연속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몇 개 종목들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주 일렉트로 같은. 그러니까 이 회사 명처럼 우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자동차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뭐 3월달 넘어가면은 뭐 지금 현재 여당이나 야당 쪽에서 이 저평가되는 가치주에 대한 또 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유보금이 많은 회사 중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우주 일렉트로처럼 이렇게 할 종목들이 저는 자동차 부품주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오늘 이제 관심 있게 말씀드릴 거는 기아차인데 완성차 업체도 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맞춰가지고 부품주들로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신다면 단기에도 중장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는 우주일렉트로 오늘 장중에 7.4%나 올라간 종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토픽 종목은 기아인데 기아도 뭐 그 정도 간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기아도 사실 너무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큰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주 그리고 완성차 같이 보시면 아마 3월 달 이후에 3월 달부터 또 이제 부실주들 다 정리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겸비한 가치주가 3월 달부터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완성차도 그렇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주도 그렇고 분명히 3월 달부터 급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치주 3월에 오를 수 있다. 기아 소개해줬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은요? 네, 저는 이제 부품주 쪽에 대한 좀 흐름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슈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대장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는 SL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오랜 부품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GM의 우수 협력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에 대한 수혜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SL은 그쵸. 양쪽 기업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우선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SL에 대한 실적이 우선적으로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L이 좀 더 우선적인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한 860억 가량에 대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래 대금으로도 18% 가량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최대 주주가 지분 한 62% 가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대부분 굉장히 적은 종목이라서 이제 강한 호재가 있으면은 최대 주주가 급하게 팔 자리가 아닌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펀더멘털도 굉장히 좋고 상승을 하기 위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SL이 좀 더 힘있게 올라가면서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중에 대장 중에 하나죠. SL입니다. 자,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HL 만도 설명이 더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일단 뭐 자동차 대표주로도 그렇죠.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었고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설명을 약간 차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L 만도의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89,000원짜리가 현 주가가 지금 4만 원대인데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절반 가까이 고통을 받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차트상으로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추세 통로가 만들어졌던 종목이었습니다. 고통을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 하락 추세 통로를 이제 벗어나고 있죠. 하락 추세 통로를 벗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거래가 붙었단 말입니다. 자,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뭐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겠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모아서 보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락 추세 통로를 보셨지만 이거는 상승 추세 통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이는 벌써 작년 10월, 11월부터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말할 나위는 없고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부품주를 한번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HL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이 좀 그래도 등치 있습니다. 2조짜리 종목입니다. 2조짜리 종목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16%, 그다음에 11%, 그다음에 여기가 17%. 움직임도 되게 활발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인기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솔직히 제가 오늘 특포대 종목을 이 HL만도와 특보대 종목 가지고 나올 종목이랑 둘이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지금 여기에 지금 세 차례 들어와 있는 이 수급이 저는 너무 눈에 지금 띄고 있습니다. 너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5만 원 이상, 뭐 4만 6천 원 이상의 목표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 고점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다 들어온 수급이지 나간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도면은 이 메이저 수급과 지금 가격대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수급 세력들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메이저 수급들의 평균 매수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이야기해 줬습니다. HL 만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박준희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질문할게요. 네. 요즘 이제 사실 HL 만도, SL 그리고 하나 더 껴서 화신까지 껴갖고 우리 원래 자동차 부품주 하면 이 탑3가 제일 알아줬거든요. 네. 화신은 근데 좀 요새 추세가 이탈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화신은 요새 조금 뭔가 좀 이슈가 많이 멀어진 건가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신 지금 이 아이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적으로는 계속 아직 하락 추세에 지금 갇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더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 화신을 우리가 고점에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 상담 같이 돼버렸네. 네. 노리긴 해봤습니다 이걸 좀. 네. 이렇게 지금 횡보라도 해줘야 돼요. 횡보를 하면서 이 하락 추세 통로를 벗어나 줬을 때. 네. 아까 방금 전에 HL만도 보셨죠? 자, 그런 식으로 이 하락 추세 통로를 벗어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특별하게 뭐 이 종목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네. 그리고 뭐 화신도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표적인 부품주 중에 하나거든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GM, 현대차의 묘수 앞으로 좀 투자 포인트가 괜찮아질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정부가 이제 철강 제품의 일종인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고요. 오늘 철강주들이 일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 관세 때 상승할 때 그때도 저희 수치면 상한가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 관세가 붙어 있긴 했지만 이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반전시킬 만한 이슈는 아니다.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진 말아보자라고 했는데 또 그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 네. 이번 이슈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이슈 플러스에서 이번엔 정부에서도 이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좀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 철강 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서 박리담 형식으로 해서 철강을 계속해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철강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 철강을 써야지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이거는 이제 사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우리가 애국심으로 이제 살 수는 없는 거라서. 네.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고 철강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때문에 철강에 대한 가격 자체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힘들다. 이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좀 요구를 한 게 철강 기업들이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드디어 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주춤됐었던 이유 명분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은 철강 산업이 좀 크게 이어지지 않을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보편적인 관세를 한다라고 하지만 중국에게는 좀 더 과한 관세를 좀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인 이제 공급망을 보게 될더라도 이제 철강 자체는 중국에서 박리담의 형식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잘 만든 철강에 대해서 그리고 품질이 좋은 철강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서는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을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철강 산업이 살아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짜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철강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수요도 늘어난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철강 산업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업황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엔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을 조금 이전에 트럼프 관세 말고 이번에 좀 업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이슈거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야 되는 리스크 헤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네. 한국에 있는 철강 산업들에 대한 영업 마진이라든지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것들을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위기도 사라지고 경쟁력도 가지고 실적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려감이 아니라 이번엔 기대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주워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조선인 매니저님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여기가 또 이제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네. 오랜 시간을 기다렸긴 했어요. 네. 또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관점이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특히 이제 후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후판의 대표적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네. 동국제약,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완전 바닥에서 탈피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긴 한데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배열이 지금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배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3% 이상 급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코덱스 철강 업종군이 한 2.3% 급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깐 차트를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를 보면은 코덱스 철강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이미 이게 이제 2월 13일 목요일인데 목요일부터 바닥을 찍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미 한 1주, 2주 전부터 철강 업종군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철강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세력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부터 매수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단기 이평선들이 다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배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배열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정배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판 가격에 직격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세계 회사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2015년도, 16년도 같은 경우에 후판을 쓰고 있는 게 전체 우리나라의 후판을 한 940만 톤을 쓰고 있다가 작년까지 640만 톤으로 거의 740만 톤으로 거의 한 200만 톤 줄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 후판 가격, 지금 중국 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내에 시진핑 내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관세부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기가 부양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비돼야 될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써야 될 건설 자재들 뿐만이 아니고 후판들도 너무나 남쳐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유나 후판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덤핑 들어오면서 들어보고 있는데 이걸 사실 몰랐다가 얼마 전에 현대제철이 작년 7월 달에 이걸 걸고 넘어져서 10월 달부터 공정위가 들어갔고 이거를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지금
최소 27%에서 많게 38%까지 때릴 거거든요. 그러면 네. 분명히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반사익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중요하죠. 주가는 정배열 지금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약간 눌러준 다음에 정배를 만들고서 다시 갈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지금 기회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굳이 빠르게 매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철강 안에서는 확실히 이번 이슈를 통해 후판,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박준현 매니저님 그러신가요? 네, 어쨌든 뭐 직접적인 수혜도 좋고 다 좋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그쵸.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내일 뭐 살까, 다음 주에 뭐 살까, 다음 주에 어떨까 주식을 하기 위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업황 실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세가 좀 저렴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좀 현대제철 저도 오늘 일단 이 종목을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죠? 26,000원에 움직임을 가지고 65,000원 부근의 움직임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차트를 조금만 더 줄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단기적인 지금 하락 추세는 어떻습니까?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조 5천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한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제 코로나 이후인데, 단기적으로 저점이 15,000원짜리가 6만 원대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움직이고 끼도 있고 연속성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들이 붙는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3보 전진을 위한 일부 호텔을 하고 있지 않나. 시동을 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우리 조선리 매니저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정배열 구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정배열 구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정배열 구간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결국엔 이 아이가 횡보 내지는 급등을 시작하게 되면 정배열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횡보한다라는 가정 하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모아가시면은 현대제철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네. 제철 너무 이거 소형주 해야 한 달에 한 30% 50% 수익 내지 이게 조 단위가 넘는 종목 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익 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만약에 이 아이가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주식을 조금 한 몇 년, 다년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 조금 초보자분들은 야, 저렇게 조 단위가 넘는 종목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 철강 실적이 나와봤자 얼마나 잘 나오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평소에는 이 철만큼이나 무거운데 철강 쪽은 이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제철소의 용광로 마냥 팡팡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조선희 매니저님의 종목은 어딜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철강주들이 튀면 무섭다고 그랬는데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의 위험입니다. 2023년 7월 달, 6월 달에 이 가격이 36만 원, 8만 원이었는데요. 한 2주 만에 더블이 나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시가총액이 막 20조, 30조 되는 게 더블이면은 얼마입니까? 20조면 40조가 된 거고 30조면 60조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한번 열받아 올라가면 엄청나게 튀어 올라가는 종목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바닥을 잡았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철강주 대표적인 게 코덱스 철강인데
이 철강이 지금 이렇게 움직였던 게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근데 단기적으로 29만 원을 지금 찍었는데 약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다렸다가 야금야금 모아가시면 아마 단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위에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양극재까지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 좋아하시는 분들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 포스코 홀딩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님 매니저님 추가 질문 한번 하자면은 제가 지난주에 네. 되게 신선했던 게 네. 아마 코롱 티슈준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코롱 티슈준요? 그때 네. 이게 관세 관련해가지고 네. 미국에 일단 그렇죠. 회사가 있다 보니까 관세에 네네. 대한 리스크가 적다. 네.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연장선으로 가져가서 철강주들 중에 최근에 넥스틸하고 휴스틸이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기도 조금 관세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꽤 좋을 걸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강관이 아니죠.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처럼 후판. 저희가 이제 이쪽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네. 아니면 미국 내 공장이 좀 더 매력적일지. 공장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옆에 이제 우리 박준혜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제철도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급등을 했던 이유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라고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급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대제철이. 금방 앵커께서 넥스틸이나 휴스틸처럼 미국에 있는 공장이 있는 종목이 좋냐? 당연히 좋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철강에 대해서 덤핑 관세뿐만이 아니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관세 부과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미 인도 쪽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인도에 있던 제철소까지 인수를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처럼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한 2배 가까운 돈이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현대제철이 뭐 미국에다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지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못 짓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넥스틸, 휴스틸처럼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가는데 현대제철 그냥 있기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라고. 그랬더니 급등을 하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도 그럴 여력이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맞아요. 여유 있게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의 공장의 증설 갖고 있냐. 요것도 좀 철강 내에서 후판 말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어서 자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업황 자체가 또 돌아서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철광석에 대한 가격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실 텐데 지금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성우 앵커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경기 민감한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철광석에 대한 가격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이어지고 나서 철강이 계속해서 수요가 안 나가기 시작을 하고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철광석 가격도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박리담의 형식으로 좀 수요를 채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격 경쟁에 대해서는 이제 뒤처지는 구간이 왔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격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업황 자체는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는 TCC 스틸 저는 이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대바닥권에서 추세를 이제 막 돌릴까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랑 미주 지역의 거의 매출의 60%가량을 수출로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철광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영업이익 마진율이 좀 가격이 높게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세를 상회하는 수익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인프라가 클수록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국내에 기업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게 되면은 TCC 스틸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CC 스틸까지 들어보면서 자,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미국의 방위비는 줄이고 유럽 방위비는 분담에 대해서 유럽에 더 많은 지원을 원한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전 세계 방위비 분담 이슈가 계속해서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주들 그래도 이 가던 길 굳건히 가고 있으면서 주가는 여러 이슈에도 좀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건 방산은 사실 조선 때문입니다. 조선주들의 친구들, 조선주의 친구들로 좀 유명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조선주가 무너지고 있는데 방산은 버틸까? 라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좀 있거든요. 조선희 매니저님, 네. 일단 조선은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방산은 생각보다 피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짜 묵묵히 가던 길 가고 있습니다. 네. 방산만큼은 지금 워낙에 방위비 다 올린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겠죠? 네, 그럼요. 우선 이제 방산 쪽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 때문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원래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때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유럽 패싱입니다.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이 참여해서 이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유럽 패싱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종전 합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유럽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미국의 국방비 예산을 5년 동안 1년에 8%씩 감축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지금 중요한 부분이 각국의 미군이 이제 나가 있는 부분 사령부들이 각각 전 세계 글로벌에 배치되어 있는데 세 개 지역입니다. 유럽 사령부, 그리고 중부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인데 중부 사령부는 중동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사실 아프리카 지역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같이 오펙 산유국도 있고 전반적으로 광물이 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오일머니가 굉장히 많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어제 19일 날 엊그저께죠.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덴마크가 깜짝 놀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 총리가 앞으로 금년하고 내년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국방부가 있는데 그 국방비에 금년 내년 10조씩을 더하겠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국방장관한테 야 빨리 무기를 빨리 사라. 그러니까 바이가 가라는 얘기 빠이빠이가 아니고요. 사라는 바이를 3번 외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3년 동안 지금 러우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덴마크가 굉장히 많이 무기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내에 무기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죠. 덴마크는 굉장히 이게 짠돌이 나라입니다. 뭐의 짠돌이냐면 유럽 국가에서 EU 국가 내에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 이 덴마크 4개 국가가 재정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짜게로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나 그쵸? 국방비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4개 국가들은 자기 나라 국가가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지금 이런 패싱 관련된 일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협의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고 있는 중간에 패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얘기 했냐면 유럽 국가들 내에 보통 GDP를 얘기를 하는데 GDP의 5% 이상을 국방비를 써라라고 했어요. 근데 GDP 5%는 옛날 1980년도 초반에 보면 냉전 시대 때 그때 한 5% 정도 조금 안 되게 GDP를 썼는데 그 이후로는 1%, 2%도 안 씁니다. GDP에. 근데 모든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5% 이상의 분담금을 내라라고 하니까 지금 깜짝 놀라면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고 싶어서 지금 덴마크부터 지금 앞에 나가서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원 이상을 더 증액을 했고요. 이틀 전입니다. 그 유럽의 EU의 그 총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독일에서 뮌헨 안보리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 보통 보면은 GDP의 재정 적자가 3% 그리고 전체 국가 부채가 6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유럽 내에 있는 국가들이 무기를 구매를 하려면 이게 재정에서 많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분명히 3% 이상 날 거고 부채도 60% 이상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방산 업종군이 꼭대기다라고 그러는데 대규모의 왜냐하면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매수를 해라라고 해서 무기를 사오라고 그래갖고 지금 유럽에 있는 무기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채우지 못하면 차선 체계라도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유럽 내에서 무기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또 납품을 잘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 산업에 있는 많은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분명히 구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또 대표적인 종목들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양봉을 냈어요. 조정을 안 하고. 그래서 멋진 종목들을 제가 보기에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뭐 조정 모델에도 제가 보기에 별로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공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방산을 가지고 여러 의구심이 좀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위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선 옆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좀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 매니저의 의견은 이겁니다. 지금 유럽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돼 가고 있는데 러시아 영토가 더 넓어졌거든요. 유럽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뭐 덴마크, 폴란드, 벨라루스 뭐 거길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써야 됩니다. 러시아가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부담은 계속해서 올려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점은 없고 한국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 더 살려볼 수 있는데 마침 채팅창에 괜찮은 의견이 하나 올라와서 김민석 매니저님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자 궁금한 것은 그 5%를 미국 방산 기업에 쓰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린 금액을 자 이제 미국에서 방산을 사라 이런 이야기 굳이 한국으로 오게 하냐?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방위비라는 게 미국의 보호를 받는 거에 대한 금액을 높이자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국가에서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당연히 계속해서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 대한 국방력을 높이는 데도 좀 집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예산 자체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방 예산을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가성비가 좋은 그리고 한국 같은 기업 같은 천궁이라든지 현무 굉장히 좀 좋은 기술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좀 저렴하게 좋은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한국에 대한 방산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 한국에 대한 기술 경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도 뭐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K방산의 우수성을 지금 2024년 작년 한 해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K방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고 어차피 미국 측에서 지금 방위비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민석 매니저가 이야기했다시피 자주 국방 그렇다면은 가성비 좋은 우리 쪽에 K방산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기대 심리죠.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런 부분과 어떻게 보면 지금 방산주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 등등등 해서 거의 고점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요 고점 논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고점 논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항상 따라 붙는 게 고점 논란이다. 업종, 업황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서 딱 대처하는 방법은 그거를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지표상으로 놓고 와 얘는 이제 방산주 대표주야 뭐 대표주야 이렇게 지표처럼 이렇게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아직
올라오지 못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가성비 수출하는 물건 제품들 보면 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방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산, 우리나라의 방산 가는 노선이 좀 다릅니다. 뭐 명품을 쓰는 것과 가성비 제품을 사서 쓰는 거랑 좀 다른, 우리가 쇼핑을 하듯이 다른 라인이 있듯이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 종목도 한번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민석 매니저님 종목명 간단한 설명으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큰 말 필요 없는 이제 수주 잔고가 20조가 넘어가고 있는 LIG 넥스원, 이제 천궁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대장 역할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이제 많은 기대감이 있지만 이거를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EPS가 잘 찍히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수주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LIG 넥스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종목명과 간단한 설명이요. 네, 방산 대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차트상에서 그동안 이제 며칠 전부터 고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좀 팔았다가 계속 지금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질문을 유튜브에서 물어보셨는데 미국에서 지금 자기네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짓이 그거지 않습니까? 니네 국가에서 돈을 써가지고 니네를 지켜라라고 하는데 왜 미국 걸 사겠습니까? 사실 미국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있는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푸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조정이 들어올 때면 더 좋습니다. 21선, 60일선 사이 들어온다면 준비하고 있다가 좀 매수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좀 뭐 다른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부터 지금 최근에 3만 원짜리 3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1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후에 지금 2월 한 달 동안 일부 지금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거래가 확실하게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률이 조금 미미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이 잘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손절 라인 잡혀 있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혀 있죠. 자, 그렇다면 매매 못할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 테크놀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특이점 외에도 다양한 이슈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 우리 먼저 한번 알아봐야겠죠? 무료방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부분부터 가볼까요?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하던 대로 해볼까요? 네, 네. 네이버 밴드에 김인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밴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은 장중에도 그렇고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좀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분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매주 화요일 2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료 방송 일정도 참고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시면 아침부터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트레이딩 시켜드리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 방송을 했는데 오늘 또 3시 30분에 오후에 공개 방송해서 유튜브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셔서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올려놨습니다. 네,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저 역시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 반부터 죄송합니다.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달 1월 한 중순쯤에 무료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자, 그 종목의 일봉 차트가 마음에 드시면 한번 지금 핸드폰 꺼내서 보시고 예. 그 종목이 마음에 드시면 자, 지금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로봇 박준현 매니저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 박준현 매니저 무료 방송 밴드 가셔서 좋은 정보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